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세계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한 나라를 선택하라고 강요받는 상황인데요.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데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걸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국내 경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중 갈등의 결과로 중국이 무너지거나 또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은 양옆의 일본, 중국과 홀로 맞서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전쟁의 약 90%는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19개나 되는 적대국과 국경을 맞댄 중국의 지정학적 취약성 때문에 어쩌면 한국은 다양한 후폭풍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한국은 두 거인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만의 힘을 키우는 지혜를 가져야 할 텐데요. 인류가 축적해온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생존 방향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시간을 돌려 한 국가가 막강한 패권을 얻고 또 뺏겼던 결정적 이유를 통해 한국의 행보를 위한 일말의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원래 유럽 변방에서 양모나 수출하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엄청난 패권을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영국 패권의 스토리에서 1차 산업혁명이 빠질 수 없는데요. 영국인들이 특히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고 특히 더 똑똑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증기기관의 원형도 종교 박해를 피하러 온 프랑스인이 만든 거였고 다른 몇몇 중요 기술도 이런 식이지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유럽 어느 나라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든 결국 영국에서 꽃피워서 산업 현장에 활용했다는 건데요.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산업혁명이 일어날 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봉건제가 일찍 무너져서 모직물 공업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이런 환경을 기반으로 귀족부터 노동자에 이르는 사회 전반이 발명 같은 혁신에 관심을 쏟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혁신 문화가 꼽힌 이유는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영국 정부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제조업을 보호해주고 특허 제도로 발명가들 지적재산권도 보호해주고 상금으로 개발도 독려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의 적극 개입은 결국 역사적인 영국의 1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영국은 역사상 가장 막강한 생산력을 뽐내며 전 세계에 상품을 수출했고 효율적인 재정체제 아래 막강한 해군을 거느렸습니다. 강력한 패권을 거머쥔 영국의 시대는 2세기 넘게 유지됩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동서양 힘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아주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번성하던 아시아는 정체하고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을 뒤따르던 후발 산업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자 동서양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져서 19세기 후반에 가면 유럽 몇몇 제국이 전 세계를 맘대로 땅 따먹기 하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듯 1870년대의 영국 사회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를 물들였던 혁신의 기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1차 산업혁명에서 너무 큰 성공을 거둔 게 오히려 독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2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제대로 과학기술을 교육받은 엔지니어가 기업에서 멋지게 연구개발을 해내는 건데 영국에서는 과학기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술을 직접 다룬 장인, 숭늉공, 발명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이 뿌리내린 영국 기업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세계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업자들은 제국의 식민지 시장이라는 든든한 판매처에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도 세계무역의 중심이던 영국에서 해외 투자가 크게 늘면서부터는 소득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얻는 사회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노동세계를 멀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이들을 이른바 신사자본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생산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건 신사답지 못하다면서 제조업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이 신사자본가들이 엘리트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가치관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는데요. 그러자 노동의욕을 잃은 산업계 근로자들은 끝없는 혁신보단 금융자산으로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저들처럼 한가롭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명 신사자본주의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영국은
결국 미국에 패권을 넘겨줍니다. 개인과 기업의 도전과 모험 정신은 퇴색됐고 지배층은 제조업을 개선할 정책을 성공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패권을 넘겨받은 이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세계 패권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누리는 패권의 밑바탕엔 뭐가 있을까요? 대공황 시대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연구개발에 엄청난 재정 자원을 투입한 것과 19세기 말에 탄생한 여러 대기업이 이를 활용해 얻은 과학기술의 놀라운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산력이 너무 커지다 보니 이젠 다자간 자유무역으로 새로운 국제 분업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체제는 냉전을 배경으로 빠르게 확산했고 강압과 동의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미국식 체제를 세계 곳곳에 심게 됩니다. 그 덕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에 문화적 매력 같은 소프트 파워까지 갖춘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세대 사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진입하자 미국 패권에도 균열이 일어나는 듯 보였는데요. 중국이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막대한 해외 자본, 국가 보호를 결합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미국 내 전통 제조업이 몰락하고 심지어 일부 첨단 산업조차 추격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첨단 산업과 중국 산업 사이엔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고 미국에선 탄탄한 연구개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선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은 미국의 패권을 떠받친 창조적 파괴의 물결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미국 패권의 핵심 바탕인 창조적 파괴의 힘을 중국은 전혀 다른 정치 체제 하에 키워가는 듯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듯 패권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한 나라가 재정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런 점에서 중국은 권위주의적 정부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재정 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사이의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중국 정부의 노력은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집요합니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두 나라의 싸움은 이제 기술전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국은 가장 중요한 미래기술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체 수출의 약 20%가 반도체인 나라인데요. 양국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가운데 낀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존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18세기 영국이 그랬고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이 그렇듯 나라가 힘을 키우려면 지속적인 혁신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개인과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방적인 문화, 그 노력을 받쳐줄 국가 정책이 결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물론 1960년대부터 한국은 국가가 직접 경제 자원을 동원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턴 중화학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같은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도 세계 최고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회 전체에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퍼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몇몇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태계의 잠재력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언택트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훌륭한 인터넷 환경을 10분 활용하여 스타트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혁신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사회 간접 자본을 집중 투입해서 기관 시설을 확대하고 동시에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제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한편 예전처럼 무대 전면에서 직접 명령하고 강제하기보단 무대 뒤에서 경제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살피고 서로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돕는 역할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혁신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한국이 패권을 목표 삼을 만한 물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아주 많다 할 수 없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꼭 땅 크기나 군사력 같은 것만이 패권의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도 되새겨볼 만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숙한 시민사회, 민주주의, 개척자의 모험정신, 상인의 도전정신, 기업인의 혁신정신과 같은 무형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패권에 이르진 못하더라도 문화, 경제, 기술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분명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은 힘없이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걱정스럽게도 현재 한국은 대중적 감정이나 내부적인 이념 대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관계는 우리의 이념이나 감성과는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더 빠르고 격렬히 요동칠 세상에서 한국은 더욱 냉정하고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춰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의 패권의 대이동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서 패권의 대이동은 근현대 4대 패권국인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움직인 패권 이동의 흐름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각국의 흥망성쇠가 이뤄진 결정적인 이유들을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변곡점 앞에 선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줄 만한 책이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패권의 이동을 한눈에 그려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미중이 충돌하는 격동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서 패권의 대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